내란 가담과 김건희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의 1심 선고가 6월 22일 이진관 부장판사의 법정에서 내려집니다. 결심 공판에서 박성재는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 설득을 실패했다고 했지만 특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계엄 직후 출국 금지 직원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특검은 이것이 반대 세력 체포를 전제로 한 내란 사전 준비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김한방으로 저장된 김건희의 텔레그램을 받은 지 7일 만에 검찰 수뇌부를 교체한 혐의까지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위법한 계엄을 합법처럼 보이게 한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법무장관. 6월 22일 이진관 판사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진관 판사님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4년 초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정식 임명도 되기 전부터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정황을 2차 종합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임한 박 전 장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해버렸죠.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의 주인 검사였던 최재훈 부장검사가 오늘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등 검찰 지휘 라인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던 특검이 최 부장검사를 다시 부른 겁니다. 특검법상 종합특검이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 등 윗선의 검찰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특검은 지난 2024년 1월경 박성재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취임도 하기 전에 김 씨의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는 검찰 내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송경우 당시 중앙지검장을 통해 수사팀의 관련 보고서를 받았고 이 내용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보고서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기소가 어려우나 김건희 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처분을 내리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검찰총장은 김건희 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도 박탈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정도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문재인 정부 검찰 때 2년간 그 금조부도 아닌 특수부에서 아마 대거 집중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취임 후인 2024년 5월엔 김건희 씨 수사를 맡은 검찰 지휘부를 전격 교체하는 석연치 않은 인사를 냈습니다. 이 무렵 김 씨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박 전 장관과 이 전 총장 모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번 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 보도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이게 조항에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에 김건희 씨는 김안방이라고 저장돼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 없나? 자신의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수사 관련 사항을 이원석 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잖아요.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리고 이걸 정말 검찰총장이 지시한 거 맞냐? 언짢아 하고 그 뒤에 내용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수사 방향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너무 황당한 거죠. 정말 엽기적인 거죠. 황당함을 넘어서. 7번 질문 드립니다. 증거기록 순번 426번 신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피고인은 24년 12월 4일 01시 4분경에 신용회로부터 이른바 3,600명 문건, 즉 비상계엄 관련 수도권 수용 여력 검토 보고서를 전송받으신 사실 기억하십니까? 예, 저런 문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7-1은 생략하고 7-2입니다. 그럼 저 문건은 피고인이 지시해서 신용회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가요? 제가 신용회 교정본부장인데 이야기한 거는 간부회의 때 과밀 수용 걱정을 하면서 수용 상황 관리를 잘하라. 수용
자들을 잘 관리해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교정본부장이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7-3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신용회는 이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이후에 다시 보안과 양원동을 통해 이승용과 장성일에게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신용회한테 저 문건을 보고받은 후에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전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01시 4분경이고 그때 뭐 신용회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전에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됐고 그런데도 저런 조절 방안이나 문건이 또 작성됐다는 거는 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아닌가요? 전혀 저런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저 문건을 다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수용인원 조절 방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사진, 그 다음에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결과 저 2개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특검에서 보기에는 본문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바뀐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나니까는 이 보고서 작성 자체가 문제될까봐 저런 식으로 제목을 바꾼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요. 다른 뭐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지시한 바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8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에게 출국금지팀 출국 및 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출입국 금지팀 대기하라 하는 지시를 배상업이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8-1입니다. 증거순번 437번입니다. 피의자 신문 녹취서 56면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특검 미래조사 당시에 비상계엄 당시 배상업에게 출국금지 요청이 오면 출국금지를 해줘야 될 거다. 정확하게 해줘라 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죠. 저기 신속하게 저 부분이 뒤에 저 조서 뒤쪽에 가면 정확하게 라고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저런 요청이 오면 정확하게 해줘라 이런 정도 이야기를 간부회의 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업위는 간부회의 때는 출금지 뭐 저런 말도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 배상업위 말을 제가 믿을 수는 없고요. 저는 저렇게 출금지 요청이 오면 정확하게 해줘라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출국 8-2 질문하겠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는 계엄사라고 생각하신 거는 맞죠? 어딘지 모르지만 수사기관이겠죠. 제 생각에는. 반드시 계엄사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계엄사 수사 뭐 여러 군데가 다 저 지금 출금지 요청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니까요. 예, 그다음 다음에는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영부인 김건희 전화번호를 원래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요. 그럼 그 전에 통화를 하거나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증거기록 순번 828번 텔레그램 출력본 중에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17시 4분경에 발신한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이라이트 부분 보면은 김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건 아마 발신자의 이름인 것 같아요. 발신자의 이름이 피고인의 핸드폰에 표시된 것 같은데 저것만 보고 저 메시지 내용만 보고 저게 김건희로부터 왔다는 것을 당시에 인식하셨습니까? 잠깐만,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거 말고 두 번째 거. 예. 김건희입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두 번째 온 걸 보고 이어서 온 거 보고 온 게 예. 10초 상관이지 예. 않습니까? 예. 내가 이걸 들고 있다 계속 본 건 아닐 거고요. 예. 그 문자가 들어와 있는 걸 봤을 때 저래서 아, 저게 누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랄까 좀 약간 그 페이크라 누가 이제 뭐 가짜 뉴스 생산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임으로 보냈다 이런 생각 의심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이게 진짜 김건희에서 온 게 맞아? 이런 의심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저 내용을 보면 예.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지 페이크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저인데 예, 저런 페이크 뉴스가 예.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SNS나 다른 걸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가짜 뉴스가 제 휴대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칸까지 한 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신자 김건희 여사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럼 피고인이 핸드폰을 조작해서 그 상대방의 뭐랄까요 닉네임을 그렇게 저장한 건가요? 김건희 여사로? 저걸 받고 제가 그 전화번호를 예. 입력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고 그전에는 연락한 적이 없고 저 김건희 여사라고는 저 메시지를 보고 본인이 바꾸신 거다. 예. 전화번호를 제가 제 전화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번부터 9-6까지 모두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번 질문. 네,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검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겠습니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의 그 자체만으로도 반민주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사건은 2025 고압 1670호 사건입니다. 네, 출석 일자로 임용돼가지고 2024년 증인, 이전에 피고인 박성재와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증인, 감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피고인과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 알게 된 과정이 어떤가요? 좀 뭐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워낙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도 12월 3일 날도 퇴근해가지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10시 한 반 훨씬 넘어가지고 저희 큰애가 와가지고 저를 깨웠습니다. 마침 저희 집사람이 동네 친구들하고 지방 여행 중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아버지 일어나셔가지고 전화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슨 계엄이라 그러는데 계엄이 뭐예요? 저에게 물어봐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는데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방송이 되고 있었고 그걸 보고 이 아이가 한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증인, 당시 국내외 정세 등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셨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날도 아주 평온하게 퇴근을 했고 저로서는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저로서는 사실 좀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계엄이라는 게 저는 뭐 법대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게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평온하게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그것도 밤에 나타나가지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봤는데요.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자를 빼주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앉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식의 그 자체만으로도 반민주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지금도 뭐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얼굴 표정 자체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자,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부부와 사실상 정치 공동체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박성재 장관 측 변호인들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 그리고 윤석열의 반대를 윤석열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살자는 전법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야 어찌됐든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전술인 것 같은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과거에 김건희 씨와 나눴던 여러 가지 텔레그램을 포함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문자 메시지들이 이제 현출돼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김안빵 씨 등으로 안빵.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조은석 특검이 무슨 이유인지 거기까지만 하고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기자들에게 박성재를 중심에 놓고 그림판을 다시 그리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새롭게 나올 거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2차 특검에서 박성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박성재가 뭘 적극 만류했어요? 이 사람이 그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서 내란의 받아야 합법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적극 만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잘 납득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순 덩어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저는 이제 박성재 씨에 대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진짜 억울하지. 박성재도 바뀌었는데 내가 왜 구속됐냐. 솔직히 이거는 법원의 형량이 안 맞는 거예요. 그쵸. 네, 법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 네, 예. 이상민을 풀어주든가 박성재를 바로 법정 구속시켜야 돼요. 그렇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형평으로 보면 예. 박성재를 구속시킨 게 맞죠 지금. 자, 이진관 판사예요. 예. 예, 이진관 판사. 걸렸습니다. 이제. 예. 예, 이제 제대로 된 판사한테 걸렸고. 예. 그 박성재 씨는 지난번에 영장전담 판사들이 이정재 판사인가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가 사실 이 재판이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이번에 바로 잡아줘야 되고. 대진관이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대진관. 대진관? 네. 이진관이 아니라 대진관이다. 대진관. 아, 한강 포천천. 대법원장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사필 규정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고. 예.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폰이 털리니까 약간 포지션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털리기 전에는 네. 무조건 나는 위법성 인식도 하지 못했고 아니 그 전에 뭐였는데 법무장관이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 출입국관리소 내 관할이야. 예. 나는 이게 계엄인지도 몰랐고 계엄이 위법인지 잘 모르고 예를 들면 북한 소행으로 뭔가 소요 사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했겠지.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국무위원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아니, 다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고 이 사람 평생 법으로 먹고 산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안 된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재판을 받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제는 그래도 뭐 별말을 안 한 거고 어제는 이제 변호인 중심으로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그런지 이제 감이 온 거죠. 예. 이러다 법정 구속되는구나. 아, 스물스물 감. 이진관 판사 안 이러다가 안 봐주니까. 예. 예. 이 형량 문제도 형량 문제인데 저는 법정 구속 된다고 봐요 이제. 예. 박성재는 법정 구속된다. 네, 된다고 예. 봐요. 지금까지 봐왔던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파렴치하게 네. 가장 윤석열을 제한 김용현급의 악질 지금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김용현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솔직히. 그렇죠. 이 사람이 김용현은 예. 윤석열의 오른팔 수족이니까 따라다니면서 우당탕탕 거기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쳐도 네. 잘못했지만 네. 박성재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과천청사에 그 법무부 간부들 모았죠. 음흠. 모아가지고 11시 5분에 계엄됐으니까 들어와라 해서 그 회의했다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그때 이제 유역감찰관이 사표 던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표 내니까 그러니까 예. 승질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너는 계엄에 동참하지 않냐? 그렇죠. 너 우리가 이게 작업 다 해놨는데 너 진짜 자신 있어?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야
다른 장관들 다 밑에 애들 실국장들 들어가는데 네가 빠지면 내가 가오가 어떻게 되냐. 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협박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이 충격을 받은 류혁 감찰관이 당시 있었던 일을 여러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사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류혁 감찰관을 증인 신청을 하자고 하는데 이 박성재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냐. 근데 그 전과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사실 이걸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